50분 동안 그 앞에 또 세 분의 훌륭하신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주요 그 기조 연사 세 분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현 교수님께서는 처음에 나왔던 이제 오프닝 세션 중심으로 말씀 주셨고요. 그 뒤에 세션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50분이면 세션까지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기본 포맷이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수요일 4일 진행을 하는데요. 기조연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연설 할 때 바로 앞에 오프닝 세션이 있는데 각각의 오프닝 세션 할 때 이제 토니 빙엄이라든가 보드 오브 디렉터가 그 ATD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기조연사 할 때는 사실은 이제 클로징 멘트이기 때문에 보통 소개만 하시고 세 번째 연사는 진행이 됩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부장 달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부장까지 못 달고 차장 달고 나왔고요. LG전자를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덕여대 교육 컨설팅 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지원하는, 제가 홍보를 하는데 남자도 지원하는 남학생도 있는 교육 컨설팅 학과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덕여대 온 지는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마 저희 고객사도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TD 2016 IC 키워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너럴 세션, 아까 말씀드린 기조연설 3개 중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시스템은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시간 되면 한두 개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Q&A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ATD에서 그 진행을 하시면 세 분의 기조연설 나오시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십 관련돼서 연사가 나오세요. 두 번째 날은 뭐가 나오냐면 테드 쪽에서 조금 유명하신 분 나오시고 맨 마지막에는 실천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십니다. 근데 올해 좀 특이한 사항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조연서가 테드에서 조금 좀 호응을 받으신 분 두 분이 나오셨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여성 리더, 뭐 하이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뭐 밀레니얼, 신세대입니다. 그리고 창업, 뭐 교육 또는 지원, HRD가 해야 된다. 그리고 창의성, 뭐 자기 조직 학습, 집단 지성, 자기조직 학습 구성, 모바일 러닝, 소셜 러닝, 임원 및 리더 육성 강화 쪽으로 왔는데요. 그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올해 키워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빨간 단어는 그 세 명의 기조연사가 말씀하신 내용 중심으로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밑에 근 거는 그 중에서도 키워드인데 사실은 좀 조직 문화 쪽으로 접근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보시면 안전 서클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직원들이 조직에서 몰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면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사장님이 하시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회사는 망한다고요? 이 회사는 여러분 것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그거를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걸 교육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야 인사나 연수 담당자가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어렵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기조연사별로 말씀드릴 텐데 안전 서클이란 건 뭐냐면 내가 조직 내에서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뭘 한다? 몰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안전 서클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리더는 결국 뭐다? 임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서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느냐? 하루아침에 생기죠? 그렇지 않죠. 평상시 누가 했던 거에 따라서 평상시 내가 했던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오픈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문의하라고 하시죠. 리상섭 사장님한테, 그쵸? 그래서 한 분 이제 손을 들죠. 사장님 저희가 3년 동안 임금이 상승이 안 돼갖고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부러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픈 커뮤니케이션 하면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죠. 하면 어떻게 되죠? 썩을 놈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조직 내에 신뢰가 구축이 돼 있어야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 문화하고 연동이 돼요. 기존 리더 교육도 마찬가지, 여기도 리더도 마찬가지지만 리더도 하루아침에 육성되는 게 아니죠. 리더 어떻게 육성할 거냐? 그 연동해서 어쨌든 뭐 조직 문화, 안전 서클 또는 리더십 관련해서는 평상시 내가 행동했던 게 녹아들어야 한다. 결국 이제 그거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이 3일짜리 교육받고 오시면 바뀌시죠? 이 녹화가 돼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혹시 내 얼굴 잡힐까봐. 5일짜리 갔다 오면 바뀌시죠?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하는 게 중요하다. 뒤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작은 실천이 모인 거고, 동시에 그럼 리더가 어떻게 되냐? 솔선수범하고 뭐 희생을 해야 결국 임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증진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공개석상에서 누구를 칭찬해라? 임직원을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부심이 증진하게 되고, 동시에 휴먼 터치, 뭐 피지컬하게 만지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를 높여서 결국 그게 로얄티 승진이 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리더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디브리핑 하신 분에 따라 단어를 약간 다르게 번역하셨는데, 뭐 취약성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결국 나의 약점, 상처받기 쉬움을 극복하는 거면서 동시에 현재 나의 편안함을 극복하는 게 누가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혁신과 적응력이 늘어나서 만족할 줄 모르고 호기심 많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냥꾼의 본능이 나온다. 여기 나온 건 이제 세 명의 기조연설을 합쳐본 겁니다. 내용상으로. 결국 리더가 용기를 끌어내기 위해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라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그래서 결국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투영해서 타인과 연결하는 것에 몰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임직원이 어떻게 된다?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과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떻게 된다? 조직 문화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올해 다시 키워드 나온 것 중에 하나 좀 조직 문화로 우리 한두 명 갖고 되지 않으니까 조직 문화를 하자. 근데 이제 아마 조대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 키워드 잡히죠. 참고로 기조연설은 보통 1년 전에 섭외를 합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두 가지 저희가 트렌드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기조연설은 ATD, 구 ASTD가 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에듀케이션 세션은 사실 내가 발표하고 싶은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션을 정리해서 그 해 트렌드를 잡을 수 있긴 합니다만, 보통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세션의 수가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모바일하고 밀레니엄 쪽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세션에는 그게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연설 두 가지가 아마 조대현 교수님께서 잡아주겠습니다만, 밀레니얼하고 몰입, 조직 문화, 학습 조직이죠. 러닝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조직 문화하고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리더는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육성되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의 실천을 통해 지속성이 필요한데, 결국 리더는 용기와 혁신을 어떻게 한다? HR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혁신도.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학습 문화와 밀레니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해서 결국 두 가지 기조연설, 오프닝 세션하고 4명의 기조연설을 통하면 올해 키워드는 이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세보니까 교육생으로도 참석한 적이 있어서 7번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따른 뭐 변화, 또 혁신, 창의성, 그 키워드가 보통 물려갑니다. 사실 나왔던 내용이 HRD 계속 하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본다면 뭐라고 그러죠?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오히려 불경기에 뭐 어떻게 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좀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각각 그 3명의 기조연설 하신 분들 내용 중심으로 다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리더는 맨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사이넥이라는 분이 이제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기조연설하고 두 번째 기조연설가 이번에는 테드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을 하셨고요. 국내에도 이 기조연설 3분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랜드 코퍼레이션의 애정트 패컬티고요. 애정트 멤버고, 뭐 이제 번역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긍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회사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긍정적인 미래를 믿으면서 이걸 누가 함께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가실 때 즐거우시죠? 아직도 녹화가 되죠? 네? 기쁘지 않으세요? 그 주인정신이 가지면 기뻐요. 왜냐하면 매출이 곧 누구의 돈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돈이죠. 회사 이름이 높아지면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제가 LG전자에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했을 것 더 바빴을 것 같으세요? 동덕여대에 있을 때 더 바쁠 것 같으세요? 동덕여대에 더 바쁘겠죠? 무슨 말씀이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회사에 또는 조직에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인정신을 갖게 하면 성과가 또 나오겠죠. 근데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임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한 행복감, 몰입이죠. 몰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성과 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그쪽 이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글로벌하게, 이 책은 국내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참고로 ATD는 뭐라 그러죠? 돈 버는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돈 버는 조직인가 아닌가요? 돈 버는 조직입니다. 맨 끝에 뭐라 그러죠? 더 자세한 것은 제 책을 사시거나, 제 책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봐라. 나한테 컨설팅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전체적으로 그 말씀 좀 해주시고요. 테드, 요 내용, 요게 테드에서 세 번째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신 거래요. 그래서 2,600만 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전체 타이틀로 이렇게 나왔던 분이고요. 자, 그래서 기조연설 어떤 얘기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업무 환경 어떻게 만들자? 신뢰와 협력의 업무 환경 만들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뭐 일부 이제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내가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럼 결국 리더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조직에서 말하는 신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할 때,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내가 믿으니까 이 얘기를 해줄게. 이거는 개인적 차원의 신뢰예요. 그렇죠? 둘이 믿으니까. 조직에서 말하는 신뢰는 뭘 것 같으세요? 그라운드 룰이거든요. 그라운드 룰. 자, 이거 합시다. 근데 그라운드 룰을 누가 깨요, 먼저? 리더가 보통 깨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리더가 깨면은 그 리더가 나갈 때까지 신뢰가 구축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라. 그래서 조직의 신뢰와 협력이 구축되지 않으면 뭐 부정적인 거죠. 뭐 냉소주의, 편집증, 불신, 사리사욕이 팽배하게 된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 서클이 무슨 말씀이냐? 기본적으로 원을 하나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원 안에 외부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감정적인 서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직원이 요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지켜주고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체계는 탑다운이라고 합니까? 바텀업이라고 합니까? 조직 문화 만든다든가 신뢰가? 바텀업이라고 얘기하죠. 책이죠. 책입니다. 뭐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 리더가 변해서 탑다운을 시켜줘야 좀 접근이 빠르지. 사실은 밑에서, 뭐 제가 철학을 근본적으로 잡자는 거 아닙니다만 밑에서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리더가 뭔지 물어보자. 리더가 뭐냐 과연? 그럼 결국 안전 서클은 리더가 임직원들을 위해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따라오겠죠. 임직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리더가 사회 사용만 요구하면 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책임만 이렇게 전가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한 조직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리더를 만난 적이 없겠습니다만 회사에 다닐만 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분이 얘기한 거는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결국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쁜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뭐 바뀐다는 거죠. 나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환경에 있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누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뭐 HRD나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은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로 협력을 해야 생존과 고성과가 창출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사회 안전망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리더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리더를 믿으면 성과가 나오겠죠. 근데 리더가 누굴 위해서 일해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 일하고 뭘 위해서? 나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일한다면 임직원이 바보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바보가 리더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 내 리더는 임직원이 내외부의 위험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안전 서클이라고 말씀 좀 드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드는데 바리스타 사례하고 비행기 탑승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분이 저자가 그 라스베가스의 포시즌 호텔에 가서 투숙을 했는데 거기 있는 바리스타가 본인을 일반 고객 이상으로 사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기서만 일한 게 아니라 시저 스페이스라고 다른 호텔에서도 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는 동일한 사람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직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뭐 리더라든가 이런 조직 문화가 임직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그래도 우리가 고객 얘기할 때 외부 고객만 중요합니까? 내부 고객도 중요하겠죠. 결국 내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성과가 안 나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행기 탑승 사례는 뭐냐? 실제로 여러분들 비행기 타다 보시면 이제 뭐 1그룹, 2그룹, 3그룹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는데 1그룹인데 2그룹에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항공사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순서가 아니니까 들어가라 했는데 좀 너무 매몰차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갖고, 야, 그래도 공공장소에서 너무 매몰차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 얘기 하니까 이 담당자 하는 말이, 이거 내 규정인데 규정을 못 따르면 어떻게 돼? 내가 조직에서 칼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조직에서 나를 다루어 주는가에 따라서 결국 그게 누구까지 연결이 된다? 고객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결국 신뢰와 협력의 조직 문화 창출을 위해서 리더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희생을. 그래서 리더가 우선이 아닌 누가 우선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라? 임직원이 우선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라. 여기 뭐 팀장님도 계실 수 있긴 한데 뭐 팀장님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직 내 부하 사원이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조직 내부의 부당한 초에 대한 염려가 감소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해서 결국 리더가 제시하는, 조직이 제시하는 비전과 업무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리더 또 어떻게 한다? 임직원을 돌봐야 임직원이 몰입하고 따라온다는 거죠. 리더십의 실체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리더십이 뭐예요? 내가 뛰어갑니까? 엄밀히 말하면 목표가 저기 있죠. 제가 뛰어갑니까? 옆에 사람이 미쳐서 뛰어가게 하는 거죠. 옆에서 뛰어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엔 말 안 듣니까 때렸죠. 죽을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그러면 안 되죠? 적극적 경청도 하고 권한부여도 하고 코칭도 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결국 누구의 마음 훔치는 거예요? 부하사원의 마음 훔쳐야 되죠. 그 훔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그걸 결국 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결국 권위가 아닌 뭐다? 희생에서 나온다. 포지션 파워, 타이틀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씀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서클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보상을 원하는데 이 보상을 4가지 생리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엔돌핀, 도파민, 세라토닌, 옥시토닌. 혹시 지금 조직에서 하는 그 생리학으로 했을 때 이 4가지 호르몬 작용 중에서 지금 조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생리학 기법은 뭘 것 같으세요? 도파민? 지금 좀 공부 좀 하셨나요? 다 아세요? 내용을? 네, 도파민은 목표 주고 뭐 줘요? 돈 주죠. 목표하면 돈 주고, 목표하면 돈 주고, 목표하면 돈 주고. 엔돌핀은 마약이에요. 뿅 가는 거죠. 단기예요, 단기. 결국 세라토닌과 옥시토닌이 나오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자, 보시면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온대요.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진통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반대로 뭐냐면 내가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보시면 신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진통작용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리기 할 때 막 힘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힘든 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뭐겠어요? 중독성이 있고 장기간, 예를 들면 이게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엔돌핀으로부터 얻은 행복감은 단기간이에요.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부하사원의 동기부여를 쓰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조직을 쓰는 건 뭐냐? 도파민이랑. 도파민 뭐냐? 어떤 사람의 애착이에요. 뭐 충동구매, 홈쇼핑 보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 뭐 5분 남았습니다. 물건이 얼마밖에 안 남았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하죠. 정확한 지표, 점수를 딱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표에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어쨌든 목표 설정하게 되면 분기평가 또는 뭐 반기평가에서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중독되는 거죠.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여기도 중독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업무 목표 달성하면 게임을 승리하게 되고 사람이 목표에 초점을 둘 수 있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달성을 못하죠. 우리가 기존의 성과 관리 어떻게 돼요?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리더가 임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성과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비전이 예를 들면 좋은 것만 제시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계신 조직에 웨이 있죠, 웨이? 회사 이름 띄면 구분할 수 있으세요?
도전, 뭐 열정, 패기, 글로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람, 회사 이름 띄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또한 중독의 문제가 있답니다. 뭐 마약이라든가 도박, 스마트폰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주무실 때 스마트폰 계속 보시죠? 그래서 성과와 인센티브 반복되면 결국 뭘 망쳐요? 조직 문화를 망치죠. 최근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에서 어쨌든 지급하게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죠? 성과 체계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려는 시도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성공할지 모를지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이거 일환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목표 달성하면 결국 내가 얘를 주게 어떻게 되는 거죠? 받는 거잖아요. S 몇 퍼센트 받아? S 5%지 않습니까? 조두마다 차이가 있지만 A는 15%죠. B는 60%죠. C 15%, D 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하고 A 합쳐봤자 20%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일했어도 결국 80% 있는 사람 뭐가 되는 거죠? 루저가 되는 거죠. 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핵심 인재이기 때문에 한 번도 C나 D를 맞은 적이 없으시겠습니다만, 그쵸?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근데 참고로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거는 국내에서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할 때 상대평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눠먹기가 있죠. 리상석 과장이 LG전자 1년차 들어갔을 때 고가 뭐 받았을 것 같으세요? S, A, B, C, D? 아, D까지 너무 끔찍하죠. C 맞았죠. 11월달 뭐라 그러죠? 리 과장, 고가에 신경 쓰지 않지? 아, 이번 배 차장이 승진해야 되는데 3년 고가 따지죠. AA, BB 아니면 BBA. 어떻게 돼? 밑에가 깔아줘야 되죠. 예를 들면. 근데 성과 관리 사실 어느 나라 거예요? 한국 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죠. 누구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한국은 ASTD, ATD 한 번, 해외 출장 한 번, 인센티브 한 번 나눠주잖아요. 예를 들면. 조직 문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내 부하 사원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세라토닌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옥시토닌인데 결국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결국 조직에서 긍정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리더와 임직원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액티비티를 누가 해야 된다? 리더도 해야 되고 임직원도 해야 되는 뭘 만들어라? 조직 문화를 만들라는 거죠. 세라토닌은 기본적으로 현 상태에 대한 나의 자부심,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자, 자부심을 느끼게 하려면 리더가 부하 사원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리더가 머리는 폼을 들고 다녀? 이건 화나죠.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리더 밑에 누가 성과 내겠어요? 머리를 폼으로 들고 다녀 물어보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독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되죠. 잘했어. 물론 한국 조직 문화는 그렇게 못하죠. 토닥토닥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는 문화는 아닙니다만 결국 임직원들이 심부름 날 수 있게 건드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인정받았을 때 뭐가 나온다? 세라토닌. 뭘 느껴? 예를 들면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리더 또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메일로 짠짠짠 잘했습니다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면대면으로 하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개인적으로 독려하고 예를 들면 박수 쳐주고 그리고 업무 예를 들면 했으면 뭔가 세러머니 축하 같은 걸 해주라는 거죠. 뭐 졸업식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위 공부 열심히 했으니 졸업식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성과 보상을 해주는 거죠. 리더와 임직원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 이제 뭐가 되죠? 임직원이 자신감을 느끼고 조직에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은 쉽죠. 우리 조직을 쓰려면 만만치 않죠.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리더가 임직원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일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부하사원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임직원이 누구다? 나를 위해서, 내 보너스를 위해서 임직원을 희생하면 누가 쓰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조직 문화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게 뭐냐? 지휘를 비판합니다, 이분은. 지휘가 한참 때 뭐였냐면 탑 10, 바텀 10에서 밑에 하위 10% 쳤습니다. 지금도 한국도 이제 조직 문화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밑에 하이 퍼포머 10%를 쳤다. 조직이 혁신할 수 있겠어요? 누가 조직을 믿겠어요? 나도 여차하면 어떻게 돼요? 10%가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지휘나 잭겔치 시절에 탑 10, 바텀 10에서 밑에 교통정리한 상대평가는 오히려 성과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했다? 사람 희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자르고 과연 조직이 혁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냐? 같이 이제 아픔을 나누자는 거죠. 무급수를 한다든가 고통 분담을 한다든가 그런 조직이 나중에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회복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신경 썼으니까. 그래서 헤드 카운트가 아니라 뭘 신경 써라? 마음, 허트 카운트를 좀 신경을 써라. 그래서 필요시 고통 분담을 하고 무급휴가를 가는 조직이 오히려 불확실한 시대에 더 성공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서클에 도전이 생기면 결국 누가 맞춰줘야 돼요? 리더가 막아줘야 되는데 리더가 안 막아주면 다 도망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권위만 세우면 임직원이 따르지 않는다. 결국 이제 리더십 교육에 이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더는 결국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쌓여야 예를 들면 조직 문화도 바뀐다는 거죠.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운동장 가는 거 얘기하죠. 짐에 가서 열심히 하는데 이틀 달리기를 했어. 몸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주일 단위도 없죠. 마찬가지로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제 HRD 담당자가 조직 내에 녹아내려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말을 하는 거죠. 결국 CEO와 리더는 사람을 책임지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HRD 담당자 핵심 인재입니까? 우리가 핵심 인재인가요? 핵심 인재도 있죠. 우리는 누굴 다루어요? 누굴 만져요? 핵심 인재 다루죠. 우리는 본사 스텝이에요. 사장은 누가 돼요? 내 교육생이 되는 거죠. 자, 만약 우리 CEO가 이런 겁니다. 야, 교육, 연수 필요 없어. 근데 해야 되는 게 뭐 있어? 예산 잘리죠? 누가 못한 거예요, 15년 전에? 여러분, 선배가 못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 선배가 잘했어. 그럼 CEO가 뭐라고 해요? 야, 역시 교육 옛날 했더니 육성 중요해. 인사 짱이지. 그럼 15년 뒤에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다루는 사람이 핵심인지요. 그 양반이 나중에 CEO가 되는 건데 결국 내가 들어온 교육생에 대해서 인사나 연수나 교육이 HRD가 잘했다면 그 양반이 CEO가 된 다음에 교육이나 육성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고 본인이 느끼기에 난 자주성과해서 느끼면 당연히 본인이 CEO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 비용이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장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격렬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옥시토닌, 요건 뭐냐면 사랑과 로얄티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아까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것이 나오는 임직원들이 요 생리학이 나올 수 있는, 생리학 요소가 나올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휴먼 터치와 친절함과 관대함을 결국 조직 문화 속에 녹여야 한다는 얘기죠. 사랑의 묘약이랍니다. 포옹, 키스 등 신체 접촉구 급격히 증가. 이걸 조직에서 하면 안 되죠. 뭐 연인 관계 때도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이 조직에 대한 로얄티를 증가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셨죠? 혹시 옆에 아시는 분하고 같이 앉지 않으셨어요? 같은 회사 오신 사람? 무슨 말이냐?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하고 잘 모르는 사람 옆에 앉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조직에서 결국 그런 유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인 거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 우리 팀 결국 휴먼 터치, 조직 내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임직원에게 관대해야 좋게 대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랑은 원웨이를 줘야 되는데 야, 너 요거 해주면 너 나한테 요거 해줘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친절은 조직 내 전파가 되고 결국 리더가 어떻게 된다?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어렵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죠? 사람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 주니어 때부터 그런 거죠. 주니어 때는 짬밥이 얄팍하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렇죠? 리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또 이슈가 똑같죠? 선발이냐 육선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도 합니다. 결국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누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다. 직급이 낮아도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직급이 높아도 역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리더가 되는 건 결국 나의 지속적인 선택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조연타가 잡히고요. 두 번째는 용감한 리더라고 용감한 문화라고 해서 브레네 브라운이 합니다. 이분도 테드에서 꽤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 연구 교수로 계시고 아까 말한 취약성이라고 번역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뭐 일단 상처받기 쉬움이라고 좀 했습니다. 상처받기 쉬움이라든가 용기, 가치 있음, 수침 요거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권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담대하게 맞서기는 국내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분도 또 파워 버너티라고 이게 탑5 아까는 3번째 속했죠. 요게 5번째로 가장 많은 뷰 2,500만 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리더가 용기를 통해서 극복하라는 거죠. 아까 그 조직 물론 이제 세 분의 기조연사를 큰 틀에서는 같은 분을 모시긴 합니다만 약간씩 다릅니다. 서로 상호 입을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에 뭐냐면 리더가 용기를 내서 점프하라는 거예요. 취약성, 나의 약점을 극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려는 거죠. 자, 용기가 뭐냐?
성공적으로 전략을 수행하고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필수 요소고 결국 리더십의 요소 중에 하나도 용기를 내라는 건데 사실은 한국하고 미국이 약간 차이가 있죠. 한국에서 무작정 용기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예.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리더를 설득하려면 데이터 갖고 설득하라고 그러죠. 한국의 데이터 갖고 설득하면 뭐라고 그러죠? 박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리더, 내 직속 상사한테 용기를 보여도 먹히는지 또는 데이터 갖고 해도 먹히는지는 보고하셔야 돼요. 문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리더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리고 실패를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어서 결국 연결 창조, 혁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연산은 일종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용기의 라틴어는 나의 온 마음을 당해 자신이 누구인지 얘기하는 것, 진실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용기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용기가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된다? 교육을 통해서 육성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기의 네 가지 축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상처받기 쉬움. 그러니까 이거를 점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보다 가치 명확한 내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명확하는 거. 세 번째 뭐냐? 신뢰. 이거 하려면 평상시에 마찬가지 조직 내 아까 안전 서클하고 비슷하죠. 조직 내 신뢰가 구축돼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상승 효과에서 올라간다는 건데요. 보시면 상처받기 쉬움과 용기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취약성, 상처받기 쉬움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점으로 생각합니까? 약점으로 생각합니까? 약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약점은 어떻게 돼요? 숨기죠. 근데 사실은 진정한 리더가 되고 한 번 더 점프하려면 그거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약점을 숨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상처받기 위해 마음의 갑옷을 형성을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상처받기 쉬움이란 단어와 용기가 이게 약점이 아니라 본인의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 에너지가 약점도 있지만 동시에 긍정적 에너지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점에 포커스 주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선순환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용기와 상처받기 쉬움, 아까 말한 취약성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상처받기 쉬움과 용기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상처받기 쉬움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처받기 쉬움, 취약성에는 사랑, 즐거움, 용기, 신뢰의 근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결국 상처받기 쉬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변화를 할 수 있고 실패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제 국내는 실패 수용이 잘 되죠. 좋은 회사 다니시는군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패를 좀 많이 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가치의 명확화는 뭐냐면 내가 약점을 갖고 점프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상처받기 쉬움을 용기로 실천할 때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위한 형성한 마음의 갑옷을 제거하고 내가 목표로 한 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하는지 명확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게 네 가지 기둥 중에 두 번째고요. 그리고 신뢰는 결국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내 주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결국 신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결국 평상시에 그 신뢰 구축.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당신을 믿으니 이걸 합시다라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신뢰가 아니라 조직에서 만든 그라운드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는 매일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리더는 현재의 편안함 넘어 용기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게 상승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나의 약점을 넘어서 용기를 내면은 결국 조직 내 신뢰가 구축되고 나의 비전도 명확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역량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리더 교육에 좀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세션은 보다 낮게, 보다 빠르게 막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위한 검증된 길이라고 제레미 구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28세
캐피탈원의 최연소 비즈니스 디렉터를 했다고 합니다. 26살 때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매우 젊은 나이에 하시고 비즈니스 가능성을 보고 트렌드 헌터라는 닷컴이라는 데를 만들어 본인 CEO 하시고요. 이분 책도 국내에 소개가 됐어요. 이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 그러니까 사람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한 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나은 투자자, 혁신가, 창조자, 적응자가 되기 위한 단서를 제공을 했는데요.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나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간단하게 혁신이 적응력이라고 해요, 적응력. 새롭게 변화한 거에서 적응력. 여러분,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나 때죠? 그거 못 느끼세요? 변화는 왜 언제 일어나? 왜 하필 나 때 그래? 옛날까지 안 그랬는데, 변화하는 거 항상 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제가 옛날에 과장에서 이제 차장으로 승진했는데, 저도 한참 CJ 따라가자고, 조직을 이제 부시자고, 님자를 쓰자는 거예요, 님자를. 그래서 이제 차장 달았으니까 리상섭 차장님이란 말 듣고 싶었는데, 6개월 동안 리상섭 님이 됐죠. 결국 했다가, 원복이 됐습니다. 다시 이상 차장이 됐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에서 말하는 혁신하고 미국에서 말하는 혁신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말하는 혁신은 뭐예요? 잡아 돌려야죠. 체육대 언제 하죠? 무슨 요일에 해요, 체육대? 토요일날 하죠. 어디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죠. 신나시죠? 야, 신난다, 체육대. 그쵸? 그리고 이제 대조신일상 교육하면 100km 야간에 군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20명 단체 들어게 50번, 해병대 캠프 가야 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 혁신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개거품 생각나죠? 혁신 되겠어요? 근데 혁신이란 게 뭐예요? 새로운 거 말랑말랑 하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조직 문화를 바뀌려는 게 뭐냐면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되죠. 무슨 말이냐? 조직 문화가 말랑말랑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집단주의하고 위기제가 세잖아요. 혁신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때 조직 내에 전파되는 건데 한국 혁신 그러면 뭔가 잡아둘러야 되고 목이 쉬어야 돼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혁신하게 되면 개업품 들고 머리가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끔은 혁신 어떨 때 써요? 혁신하자면 어떻게 돼요? 자, 비상경영이죠. 이면지 써야 되죠. 불 꺼야 돼요. 그렇죠? 언제 와야 돼? 토요일날 관리자 이상은 출근해야 되죠. 개업품 보면서 이놈 회사 어떻게 해야 돼? 나가려고 그러죠. 개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기획해요?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인사, 연수, 총무, 기획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양반이 말한 것처럼 사실은 혁신은 뭐다? 새로운 변화 환경에 적응하는 거다. 그걸 어떻게 조직에 정착을 시키는 거냐. 그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대부분 국내도 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혁신이란 게 그건 완전히 새로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존에 했던 거를 수정부하는 게 혁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대부분의 조직의 돌파구는 단순히 과거 했던 것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폰은 혼자 만들 수 없다는 거고 결국 아이폰도 뭐다? 블랙베리의 보다 나은 버전이 아이폰이라는 거지 맨 땅에 헤딩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다른 분 홍보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뭐 몇 년 전 일부 책에서 뭐 이렇게 창조라는 거는 카피해서 새로운 거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혁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은. 단 혁신을 진행 시 조직에서 중요한 건 뭐냐? 기본적으로 조직은 혁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구조인 거예요. 왜?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뭐가 많아요? 규칙, 규율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자체는 사실은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매우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됐어요, 안 됐어요? 먹혔죠? 변화가 빠르지 않을 때는. 지금 변화가 빠르죠? 바뀌려니까 돼요, 안 돼요? 공룡이니까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가 자꾸 스타트업으로 가자는 게 뭐냐면 자꾸 그런 규칙이나 규칙을 깨고 조직 문화를 말랑말랑하게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기존에는 조직의 현상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규칙과 정책이 많다. 근데 옛날엔 먹혔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 이거 하려면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뭘 만들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신뢰 구축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을 이용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왜 혁신을 못하냐? 기존에 성공했기 때문에 혁신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주한다는 거죠.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성공 후 세 가지 덫이 우리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 뭐냐?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현실 안주가 되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십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나름의 노하우 여기까지 오셨죠. 근데 그건 내가 아는 방법으로 올라왔죠.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걸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경쟁력 있을 생각은 임직원 교육도 작년에 했던 거 쓰는 거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쓰는 거고 왜냐면 나 기존에 성공해줬으니까 동시에 우리 팀장도 장에 썼던 팀 관리 기법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냥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 해봤자 조금 수정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자존심 보호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작년에 이만큼 투자해서 성공했는데 내가 가오가 있지 올해 그거 잘못했다고 뒤집어 엎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세 가지를 변화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뭐가 된다? 혁신이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농부의 덫이라고 얘기하고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라고 이제 두 가지 비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농사꾼의 덫은 뭐냐? 현실 안주 그리고 반복되고 보호하는 그런 특성은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빠른 변화가 있는 조직에서 세상에서는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냥꾼의 본능을 일깨워야 되는데 현실하지 않고 깨어나서 만족하지 항상 배고픔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배고픔 느끼게 하시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항상 사냥꾼의 마음처럼 호기심을 갖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세 번째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잡다. 그러니까 파괴하라는 파괴 본능을 조직 문화 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 많은 파괴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예를 들면 24시간 7일 동안 만나는 일반 동료들하고 내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도를 해봤냐든가 아니면 얼마나 호기심이 있는지 연결 사냥하려는데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내가 투자를 했다든가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해봤냐든가 이런 다양한 이제 진단 이분도 이제 회사에 계시니까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6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결국 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어떻게 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 동시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두 가지가 되겠고 전체는 6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세 번째 기조연수 하실 때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장표상으로만 설명이 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정리를 했는데 크게는 가속, 축소, 순환, 방향 수정, 집중, 확산 전략에 따라서 조직을 뜯었다, 합쳤다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가속의 효과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축소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라든가 아니면 감소할 수 있는 방법 뭐라든가 마찬가지로 순환은 거꾸로 돌려보고 반대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방향 수정은 기존에 했던 방향과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를 창조한다든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집중할 거냐 아이디어를 합산할 거냐 합칠 거냐 또는 반대로 확산할 거냐 그 몇 가지 아마 사례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제 기업 사례 중심으로 한두 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더십 쪽에 뭐가 있었냐면 G 캐피탈 사례가 있습니다. 이멘토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멘토링을. 사실은 멘토링은 기존에 코칭하고 멘토링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멘토링 하면 뭘 이용하겠어요? 사실 옛날에는 혹시 전화 코칭이라든가 전화 멘토링 쓰시는 분 계세요? 미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면대면으로 안 하고 전화 코칭을 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버추얼로 하는 거예요. 이 멘토링은 뭐냐면 필요하면 페이스타임을 쓴다든가 아니면 행아웃을 쓴다든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만나고 이제 그 내용 한번 구성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멘토링의 목적은 뭐라 했냐면 이제 실제 쓰자는 거예요. 실제 교실 수업이 아니라 우리 70대 20대 10이라고 하죠. 클래스룸은 10이고 20은 코칭 멘토링이고 70은 예를 들면 우리가 현업에서 있는 건데 이제 수업 장면에 있는 것 말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시험과 시도해보고 해보고 그리고 탤런트 핵심 인재 육성하고 이 4가지 목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뭐냐면 조직의 핵심 가치를 정착하는데 스폰서십은 기본적으로 HRD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최고 경영층이 해야 한다는 거죠. 최고 경영층이 해야 되는 거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임직원 관리를 하는 거고 HRD는 중간에서 조정 역할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역할과 기대사항 보시면 이 멘토는 조직 내 경험이 많고 믿을 만한 멘토를 사내 멘토를 붙인 거죠. 그리고 프로테제는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하이포, 그러니까 고성과 창출하는 사람 아니면 포텐셜, 그 잠재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필요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일종의
사내 멘토링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 있는 분을 쓴 게 아니라. 그래서 구성은 이 미팅을 하는데 정기적인 간격으로 구체적인 시작을 하는데 보시면 오프에서는 딱 한 번 만나요. 오프라인에서는. 국내는 제가 알기로 아직 전화 코칭도 많이 활성화는 안 되긴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영상회의라든가 아까 말한 비디오폰, 페이스타임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동기부여는 중간중간에 HR도 관여하는데 파일럿은 6개월. 참고로 국내에서 제가 알기로 코칭 멘토링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하거든요. 여긴 기본 12개월, 24개월 했대요. 그러니까 국내 프로그램하고 해외 프로그램 차이가 뭐냐면 물론 이제 국내도 회계연도가 12월 달에 결산하기 때문에 2년 연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국내는 팀장 교육이 뭐 4일, 5일이잖아요. 근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길어요. 뭐 몇 달씩 하죠. 뭐 CCL 프로그램은 1년 하지 않습니까? 5일 교육하고 나머지 팔로업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4개월까지 하고요. 격려를 지속한다. 그래서 보시면 매칭이죠. 뭐 짝짓기라고 제가 보내는 매칭인데 매칭은 비공식적으로 상호 찍는 걸 했더니 장점은 뭐냐면 친한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밀레니얼은 내가 선택하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임원하고 매칭을 하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하다 보니까 맨 밑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대신 이제 조직에서 매칭을 시켜주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뭐 일단 나의 직속 상사하고 멘토링을 시켜주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직속 상사는 빼고 그리고 동시에 최고위층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그젝티브 임원 레벨하고 매칭을 좀 시켜주고요. 장점은 육성 기회를 만들어주고 동시에 경력 패스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 이외에 다른 경력을 좀 만들 수 있고요. 단점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할 때는 성과가 나는 거하고 코칭 멘토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개런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작동되는지 회의감도 있고 이제 그런 두 가지 면이 좀 있고요. 프로그램 전 준비 전에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멘토라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니어를 매칭시킬 때도 있고 뉴를 매칭시킬 때도 있고 중간 미들 매니저를 매칭시킬 때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역량 중심으로 매칭이 되는 거지 사교 모임이 아니라는 걸 좀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냥 잘 하시로 하면 안 되죠. HRD가 뭘 제공을 해야 돼요? 뭐 비디오라든가 오디오, 라이브 챗이라든가 대면 관련된 그런 이제 자료를 좀 공유를 해줘야 되고 이 멘토의 역할 분명해야 되는데 당신이 멘토링 하는 동안 그만큼 시간을 전념해라. 두 번째 뭐냐? 코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라. 왜냐면 고성과를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말만 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뭐다? 조직의 미래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라. 이 멘토는 기본적으로 이 멘토링 교육을 따로 한대요. 보시면 이 멘토 안전지대라고 만들어서 일단 HRD는 중조 입장에서 만약에 멘토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잼 세션 같은 걸 만들어줘서 서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게 도움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원 스폰서가 자기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도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how to 가이드북을 좀 제공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게스트 스피커를 모아서 이 멘토, 프로테제 말고 멘티 말고 멘토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주고요. 사실 소셜미디어 저는 이제 데일 카네기닷컴에서는 있는 거 몰랐는데 테드 말고 이외 뭐 데일 카네기닷컴에서도 소셜미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한다든가 아니면 특강 강사를 쓰고요. 멘토 비오라는 걸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코치, 멘토들만 해서 자기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무엇이 작동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뭐 비밀, 뭐 경험, 좌절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멘토가 너무 소진되지 않게 프로테제, 멘티의 숫자를 좀 조정을 해주고 동시에 너무 혹사당하게 되면 자기 원래 팀에 대해서는 관심 떨어지다 보니까 그 팀에 대해서 조금 조절해 줄 수 있게 구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멘토와 기대사항이 잘 운영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 그렇지 않죠. 결국 하다 보면은 이 멘토가 깨닫는 게 결국 그라운드를 좀 중요하다. 내가 오픈되어야 상대방도 그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게 상하탑, 이론이 아니라는 거, 코칭 멘토링이라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도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결국 이 멘토링이 성공하는지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세션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마 교재 일부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나머지 사례 중심, 기업 중심을 좀 넣어놓긴 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